배우 유아인 씨가 1년간 프로포폴을 무려 73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아인 씨는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려 73차례 투약했다.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입니까? 사실 이게 제가 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73차례라고 하면 숫자로 치면 우리가 한 달에 6번, 1년에 73을 나누면 한 달에 6번 정도가 되고 한 달에 6번을 30일로 나누면 5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맞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게 출연을 할 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출연하면 연합TV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다른 패널들은 아예 없고 저만 연합TV에 나오는 거니까 뭐 연합TV하고 승재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연합TV에도 나오고 A사, B사, C사, D사, E사 이렇게 하루하루 나누어서 내면 사실 이 사람이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유아인 씨, 엄홍식 씨가 여러 가지 어떤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프로포폴을 맞았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맞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식약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유아인 씨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본명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프로포폴이 투약됐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이 안에서 그 엄홍식이라는 본명 이제 어차피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보니까 이렇게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앵커가 유효적절하게 잘 말씀 주셨죠.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고 병원들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제대로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는 건지 아니면 그 프로포폴에 남용이 있었는지 이제 하나 따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더 진행돼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이제 해준 병원 측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병원에서 만약에 한 달에 월화수목 5번, 5일에 한 번씩 계속 왔다면 그 병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병원에서 한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분명히 그 병원은 제가 봤을 때 지적받아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많은 병원에 돌아다니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대놓고 프로포폴을 남용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치료 목적을 걸었을 거예요. 네. 그 치료 목적이 뭐 제가 그 식약처에 있는 그 발표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그 변명이 맞다 할지라도 너무 자주 프로포폴을 사용했다 이런 뉘앙스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 엄홍식이라는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이것도 제가 가는 추측인데 남용을 했다고 치고 남용을 하는데 같이 공범으로 가담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아인 씨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야, 이게 73회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4,400ml 정도가 투약이 된다는 게 과연 치료 목적으로 이 정도가 투약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또 어떻게 보면 K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한 또 배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잖아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병원 측이나 그 처방한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시청자분들이 뭐야 대한민국 막 이러실 것 같은데 투약을 하면 이게 향정 라목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다른 어떤 뭐 연예인들을 제가 굳이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했을 때 기억나시죠? 실형받고 실제로 형을 교정시설에 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 대부분 다 벌금이 선고되고 징역형이 선고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초범이라면
형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마약류 수사 중에서 연예인들과 같이 가면 저는 그거는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는 조금 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치고 연예인은 우리의 꿈을 먹고 우리의 팬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먹고 팬의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팬이 바라는 그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저는 그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측면은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 요즘 번제나 또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궁금한 게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한 병원에서 그랬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걸 많이 했으면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미리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이제 지정된 게 제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2011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같이 향정이 되기 전까지 흔히 말해서 이 프로포폴이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피로감이 떨어진다는 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이제 이 그 프로포폴이 많이 사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폴 관광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A란 병원에 가고 B란 병원 가고 C란 병원 가고 D란 병원 가고 위내시경을 각 내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매일 위내시경을 하면 사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병원에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018년에 저도 식약청에 이제 마약류 대책 그 위원회라 가지고 제가 주장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 통합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마약류 돌아다니면서 하면 이 한 사람이 A 병원, B 병원, C 병원, D 병원 갖는 걸 확인해서 그 병원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포폴의 숫자가 있으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2018년에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유아인 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 정보를 딱 들어가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거 마약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지 수사를 했는 게 아니라 통합 시스템을 보니까 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아까 73일을 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50여 명을 찾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본명인 엄홍식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식이 누구냐? 이 사람 너무 많다. 한번 수사해보자. 찾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영화 배우 중에 유아인 씨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통합류 관리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마약류를 쇼핑하는 것, 특히 프로포폴 쇼핑하는 거는 분명히 걸리고 절대로 이건 해서도 안 되고 의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할 의무를 줬는데 이게 강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얼마만큼 프로포폴을 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다른 병원에서 이미 4번, 5번, 한 달에 한 5번 원래 거의 권고는 한 번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5번, 6번 했다면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의무적으로 그러한 프로포폴을 다른 병원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만약에 투약하게끔 했다면 그 부분도 최소한 과태료 규정은 의사에게 좀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시스템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50여 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요.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루틴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관리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 그게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존재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검사 결과 프로포폴, 대마초뿐만 아니라 제3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마약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뭐 종류는 이제 정밀 감식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유아인 씨가 어떤 향정을 했는지 저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그리고 원래는 그 대마는 흔히 말해서 소변 검사로는 굉장히 이렇게 단기적이지만 나왔지만 프로포폴이 나오지 않아서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프로포폴을 나왔다 그러고 그 과정에 제3의 마약이 나왔다는데요. 이게 우리가 마약류는 3가지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마, 향정, 그다음에 아편류에 있는 마약인데 그중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마약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찾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꼭 한 가지 저는 수사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나 대한민국의 마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특징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연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 굉장히 높은 고위층이면 그 고위층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더불어 니와 나는 하나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불법적인 마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아인 씨가 혼자 소비자였는지 유아인 씨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책의 역할을 했는지도 꼭 살펴야 된다.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배웠잖아요. 그 유명한 음악가인 한 사람이 돈 스파이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 분 알렸다라는 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들여다봐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형이 낮아졌거든요. 네. 수사에 협조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수사의 협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도 분명히 막아야 된다.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가 되었다면 모든 마약에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투약자는 치료받아야 되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공급자는 제로 톨러런스라 그러죠. 엄중하게 엄단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의자 소환 예정이니까요. 이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전에 뉴스로도 좀 보도를 좀 해드렸는데 3월이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또 하죠.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감소를 했다가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건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핀란드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목적 중에 하나가 핀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 즉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그 있는 분들과 굉장히 심각한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혹시 아이를 키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교를 시킨다면 우리는 2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났다면 그 친구들끼리 같이 그러니까 동료로서의 어떤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안 맺어지고 지금 당장 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15,600건 정도의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고 그것이 처리가 되었는데 2022년에 상반기만 제가 하더라도 찾아보니까 9,8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23년에 이제 등교하면 저는 이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가장 심한 게 언어 폭력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 불링.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이버상에서 왕따시키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남고에서는 그 신체적 어떤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거 20년 전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 통계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2023년을 잠시 과거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2019년에 2018년에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고 그게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폭력이 있는지를 좀 알고 학교가 선제적으로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쪽에서 과연 어떤 조치가 그동안 내려졌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요즘에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앵커, 학생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뭐 상상을 좀 그렇게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 아버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타깝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고 아버지와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 보호하고 싶은 게 첫 번째일 거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폭력은 두 번 합니다. 학교 폭력은 첫 번째 학폭위가 열리면 첫 번째 결정이 있고 다음 결정까지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도 1심, 2심, 3심 세 번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학교 폭력이 있을 때 우리는 9단계의 폭력 수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흔히 말해서 서면 경고고 마지막 9호가 퇴학 처분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니까 흔히 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씨 변호사의 그 아들이 강제퇴학 처분이거든요. 그게 8호 처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처분 받았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다투는 것, 이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의 문제 하나는 그게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거든요. 누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네. 이 비용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이렇게 다투는 사회적인 고위층들은 다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앓고 있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들여다봐서 정말로
이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란 다툴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지 그 문이 오로지 사회적인 기득권층에만 열려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도 점점 가해 수단도 교묘해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맞게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까?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워낙 많이 됐으니까 정순신 변호사 얘기 네. 딱 한 번만 할게요. 지금 정순신 변호사 아들 언어폭력이었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 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딱 한 가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형사처벌은 안 받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어폭력이라는 거는 학교의 징계 사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폭력도 폭력이고 이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학생들이 겁을 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장난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난으로 취급했는 그 단어가 형법상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모욕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열어두잖아요. 그냥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 폭력에서 해결할까에 대한 한 가지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학교 폭력의 범위 중에서 언어 폭력도 형법상으로 적어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특정 단어가 사람의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라면 그 부분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행동하면 처벌받는다라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연대입니다. 네. 가해자는 자기 또래 집단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 피해자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할 때 다른 그 반 있는 학생들이 같이 함께 그 피해 학생과 연대를 할 때만 피해 학생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선생님은 반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이 있으면 너희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이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학교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언어 폭력이 존재했다면 하교를 하는 학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숙사 학교면 분명히 그거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는 도대체 이게 뭐 5개월, 6개월, 7개월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동안 학교는 뭘 했을까? 그걸 왜 학교는 발견 못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좀 곰곰하게 교육부가 따져봐야 된다. 특히 기숙사 학교에서는 특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